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최세정입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 소개한 글을 봤는데 아무래도 사부국장님이 써주신 것 같은데 제 소개를 좀 너무 허위 과장 광고처럼 하셔서 아무도 안 보셨죠? 다행이네요. 굉장히 민망했었는데 간단하게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TV를 좋아한다는 단순 무식한 이유로 학부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고요.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분야가 있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 그리고 작은 공간에서 압축된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광고의 매력을 느껴서 학부를 졸업하고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학부에서 광고 수업이 단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은 후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와서 지금은 고려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제가 왜 브랜디드 컨텐츠에 관심을 가지냐, 물론 광고하는 사람이 보기에 브랜디드 컨텐츠가 분명히 관련성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는 각도에서 브랜디드 컨텐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지난해 연구했던 것이 있어서 코바코에서 주관을 했던 연구였고요. 그 과제 결과를 보고서로 출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왜 브랜디드 컨텐츠에 관심을 가졌냐를 설명을 드리자면 광고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을 절실히 느끼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광고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2002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그때 미국 대학에서 처음으로 교수회의를 갔더니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Advertising Age라는 미국의 유수한 트레이드 매거진에서 광고는 죽었다. Advertising is dead라는 그런 저널이 글이 실렸거든요. 그래서 교수회의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광고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진지한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기존 매체의 효율성이나 너무 떨어졌거든요. 예전에 TV를 보던 사람들이 다양한 매체와 또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더 이상 TV에 시간을 쏟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의 노출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광고의 미래를 고민했었는데 그게 2002년이었는데 지금 2018년이지만 아직 광고는 살아있습니다. 다만 광고의 형태라던가 의미, 그 전략이 저는 진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광고주와 광고를 만들고 있는 전문가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브랜디드 컨텐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좀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그때 TV 광고의 효과가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2016년, 2017년에 각각 국내와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광고 매출액이 방송 광고 매출액을 앞질렀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 생태계에서 더 이상 기존 매체의 광고로서는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고 디지털 매체 중심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브랜디드 컨텐츠 저희가 말하는 것은 MCN을 기반으로 한 브랜디드 컨텐츠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드블럭이라고 지금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원래 광고 회피를 하는 경향은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TV 시청하시면서도 채널 돌리시고 뭐 광고 나오면 화장실 가시고 광고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슬픈 존재인데요. 사실 짝사랑같이 저희는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소비자는 저희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광고 회피 현상이 더욱 심화돼서 지금은 여러분들 배너 광고는 무시하시고 플로팅 광고 있으면 교묘하게 피하시고 팝업 광고 있으면 당연히 닫아버리시고 아니면 블로커 설치해서 차단해버리시죠. 이제는 애드블로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게 되면 모든 광고가 블랭크로 나오게 됩니다. 전혀 저희가 소비자에게 노출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접근해야 할까요? 저희가 어떻게 광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이 실제로 보고자 하고 실제로 미디어의 이용 동기가 되는 컨텐츠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TV에서 간접 광고, PPL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컨텐츠가 있기는 하지만 광고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 효율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전형적이고 또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됐을 때 MCN이 뭔가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오리지널 컨텐츠 기반으로 하는 다른 방식도 있지만 MCN은 아무래도 크리에이터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터가 MCN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마케팅과도 부합한다라고 봅니다. 요즘 보시면은 이 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될지, 어떤 브랜드가 나에게 맞을지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때 이것이 너에게 적합할 거야 라고 소비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큐레이션이고 저희가 실제 맞춤형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인플루언서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추천을 했는지, 누가 이 브랜드를 평가하고 그 의견을 주었는지에 따라서 설득력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그 MCN의 브랜드 컨텐츠가 중요하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컨텐츠 마케팅이 성장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사람들이 광고를 보지 않기 때문에 컨텐츠 안에 녹아들어가는 브랜드 정보가 중요한데요. 실제로 모든 기업이 미디어 기업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잘 아시는 에너지 드링크, 뭐 몬스터라던가 이런 그 레드불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타벅스가 업스탠더스 캠페인이라던가 소비자의 가치와 취향을 반영하는 컨텐츠를 스스로 생산해서 배포합니다. 사실 트리플 미디어 전략이라는 말은 좀 많이 흔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홈페이지라던가 아니면 운영하는 SNS 채널이라던가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브랜드 저널리즘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원래 광고 같은 경우에는 페이드 미디어라고 해서 돈을 지불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저희가 광고를 실었었는데 이제는 광고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PPL이라던가 다른 형식의 브랜디드 컨텐츠를 지불 미디어를 통해서도 배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디지털 생태계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공유와 확산입니다. 사실 마케팅이나 광고 입장에서는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쁜 입소문이 날까봐 기업들 입장에서는 빅데이터라던가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서 항상 주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획득 미디어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브랜드에 관해서 컨텐츠를 공유하고 확산할 때 그 효과가 더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들에 비추어 저는 MCN 브랜드 컨텐츠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소비자의 동영상 중심 미디어 이용 행태와 굉장히 부합하고요. 그다음에 크리에이터 중심으로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컨텐츠 안으로 녹아들어가서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광고 회피를 전면적으로 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제품을 써보고 그 제품이 어떤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판매와도 직결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디드 컨텐츠의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연구를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코바코 쪽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관심이 있느냐 했을 때 제가 너무 좋은 기회다 해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학술 연구를 할 때는 당연히 그동안 어떤 연구가 되어 왔는지를 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연구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되어왔던 MCN 관련 혹은 브랜디드 컨텐츠 관련 연구를 살펴봤더니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비한 수준인데요. 주로 그 연구되었던 분야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까 MCN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정의조차 아직도 모호한 편이지만 MCN 산업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생태계에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근데 주로 사례 분석이라던가 있는 그냥 데이터를 보는 좀 피상적인 그런 방법론이었고요. MCN 이용 동기는 아무래도 새로운 매체나 플랫폼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왜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형태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MCN을 왜 이용하십니까? 라고 설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동안 밝혀진 것은 그 플랫폼 자체의 용이성, 사용하면서 편하고 그 다음에 그 유용하다라고 느끼고
그 다음에 컨텐츠에서 정보 오락, 그 다음에 상호작용의 가치를 얻는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이용 동기들이 MCN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동인이 되어왔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랜디드 컨텐츠 MCN 기반으로 하는 효과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 소수지만 좀 이루어졌는데요. 크리에이터 중심의 변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그 크리에이터의 컨텐츠를 봤던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컨텐츠를 보여주고서 어떻게 느끼는지 그 등장했던 브랜드에 대해서 구매 욕구가 있는지 등을 물어봤을 때 그 효과가 크리에이터의 여러 가지 속성, 매력도라던가 진실성이라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가 얼마나 신선한지, 노벨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그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물론 좋은 시작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특히 브랜디드 컨텐츠에 중점을 둔 연구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본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연구 문제를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과연 MCN 브랜디드 컨텐츠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이 무엇일까? 앞서 보셨듯이 선행 연구에서 조금씩 다루었던 것들이기는 하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저희가 세 분야로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터의 속성이고요. 크리에이터와 관련한 요인들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크리에이터가 평소에 제작하고 있는 컨텐츠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브랜디드 컨텐츠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속성들을 받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문적으로 보통 얘기하는 게 정보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전달하느냐, 누가 광고 모델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메시지나 컨텐츠임에도 다른 효과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크리에이터가 어떤 속성을 가지느냐가 사람들의 브랜디드 컨텐츠에 대한 반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신뢰도, 이 신뢰도는 좀 세부 차원으로 나눠지는데요. 전문성, 진실성, 그다음에 매력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사실 매력이라는 거는 좀 규정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들 외모로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말하는 스타일이라던가 아니면은 평소에 라이프 스타일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매력에는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매력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준사회적 사회작용이라는 것은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드라마 보고 너무나 내가 몰입한다고 느끼시는 적 없으신가요? 이 캐릭터에 빠져서 이 캐릭터가 연애할 때 나도 연애하는 것 같고 이 캐릭터가 힘들 때 나도 울고 좌절하고 같이 그런 그 공감을 가지거든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이 사람과 실제로 만나거나 실제 있는 관계는 아니지만 뭔가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실제로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실시간이나 아니면 댓글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도 저희가 추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실제감이라는 것은 사실 실제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는 한데 아마 텔레프레전스라고 해서 원격 실제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VR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헤드셋을 쓰고 그 VR 컨텐츠를 보면은 실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느낌을 갖잖아요. 그것을 원격 실제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실제감이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좀 연관이 있겠지만 내가 이 사람과 뭔가 함께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송이라던가 컨텐츠에 나도 뭔가 동참하는 느낌, 이런 것을 사회적 실제감이라고 저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즘 가치라는 이 말의 개념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가치라는 개념도 학문적으로도 좀 그 정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저희가 지각된 가치라고 봤을 때 이 컨텐츠가 얼마나 나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나에게 재미를 주고 그 다음에 얼마나 새롭고 그 다음에 얼마나 완성도가 높고 그 다음에 얼마나 공감을 유발하는지를
저희가 컨텐츠의 가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게이지먼트는 뭐 몰입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컨텐츠를 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거기에 빠져 있는지, 네,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은 컨텐츠와도 저희가 상호작용을, 물론 그 크리에이터와 직접적인 것도 하지만 컨텐츠에 대해서도 저희가 댓글을 남기거나 아니면 다른 이용자와도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속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디드 컨텐츠는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의 가치와 유사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광고의 가치라는 개념을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의 가치는 세 가지 세부 차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정보성, 오락성, 친입성입니다. 그럼 예상하듯이 네, 정보성과 오락성은 높을수록 광고의 가치를 높게 인식합니다. 이 광고가 나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고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광고는 가치가 있네 라고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친입성은 반대의 효과를 가집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플로팅 광고라던가 팝업 광고라던가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나의 공간을 침입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모바일 미디어를 이용을 하실 때 친입성을 더 높게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사적 공간이라고 여기는 것이 PC나 텔레비전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복합적으로 봐서 이제 광고의 가치를 정하는데 그대로 브랜디드 컨텐츠에도 저희가 이 요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브랜디드 컨텐츠에는 말 그대로 브랜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컨텐츠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 크리에이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부합하는지, 얼마나 어울리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러한 요인들도 이전에 TV 광고에서 모델과 제품이 얼마나 어울리는지를 보았던 속성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속성들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요인들이 브랜디드 컨텐츠의 효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저희가 보고자 했는데 이 효과를 정의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광고 효과 속성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변인들은 브랜드 태도, 신뢰도, 정보 탐색 의도, 구전 의도, 구매 의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 결과를 설명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저희가 데이터를 모았고요. 총 577명이 온라인 설문에 답을 해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기회가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전문조사 회사를 통해서 저희 패널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리크루팅을 했고요. 사람들에게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최근 한 달 이내에 MCN 컨텐츠를 한 번이라도 시청한 사람으로 저희가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577명이 조건에 부합해서 저희가 표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보시면은 여성과 남성, 그 다음에 연령별의 분포는 굉장히 균등한 편인데요. 그건 저희가 일부러 할당 표집을 했기 때문입니다. 골고루 저희가 어떻게 패턴을 보이는지를 보고 싶어서 이거는 일부러 저희가 세팅을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지역면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전국을 커버하기는 했지만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거주 응답자가 대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는 사실 10대가 중학생부터 포함이 됐거든요. 초등학생은 온라인 설문으로는 저희가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그랬을 때 이제 중학생 재학부터 이제 있었는데 대부분은 대학교 재학 혹은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그냥 응답자들이 어떤 패턴을 보였는지 간단한 조사 결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MCN을 얼마나 자주 시청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물론 최근 한 달 이내에 한 번이라도 시청을 했다라고 했지만 이것을 연령대별로 분석을 했을 때 보시다시피 10대가 훨씬 더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보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두세 번 보는 사람들의 분포가 많았고요. 실제 보시면은 과반수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MCN 컨텐츠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을 물어봤을 때는 저희가 순위를 봤는데 1순위를 봤을 때 압도적으로 유튜브가 1등이었고요. 70% 이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트위치랑 카카오 TV 이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뭐 유튜브와 다른 플랫폼의 차이, 아프리카 TV는 상당한 그 비중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다른 플랫폼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자주 보는 컨텐츠는 누가 제작한 것인가요? 누구의 어떤 사람의 컨텐츠였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실제로 답을 기입하게 해서 저희가 다 그것을 일일이 내용 분석을 해서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1등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 응답자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영국 남자가 1위로 나왔고요. 그 다음이 대도서관, 그 다음에 벤츠 이런 식으로 해서 1부터 10까지
뽑혔다고 하는 게 말이 좀 이상하지만 네, 그렇게 응답 결과를 정리를 해봤을 때 이렇게 10명의 크리에이터가 제일 자주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실 크리에이터를 보시면 이미 어떤 분야 컨텐츠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시청 분야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주제별로 게임이 1위였고요. 그 다음에 음식. 근데 사실 저희가 음식을 먹방과 쿡방이라고 하죠. 요리로 나누어서 봤는데 사실 그 두 개를 합치면은 게임과 거의 필적하는 그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이 뷰티입니다. 아마 이미 아시고 있던 것이지만 이제 수치로 한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77명 전체 응답자 중에서 브랜디드 컨텐츠를 보았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저희가 봤을 때 본인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혹은 다른 사람 크리에이터라고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브랜디드 컨텐츠에 노출됐다라고 답을 한 사람들, 저희가 이것은 추가 질문을 통해서 이제 정당한지를 다 봤고요, 체크를 했고요. 그랬을 때 58.7%의 사람들이 브랜디드 컨텐츠를 한 번 이상 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본 거죠. 이랬을 때 브랜디드 컨텐츠를 보고서 그러면 실제 구매를 한 경험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그 중에 34%가 경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저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봤습니다. 물론 이 수치 하나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뭐랄까요? 좀 무리가 있기는 하겠지만 광고가 이 정도 효과를 가져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종합적으로 보기는 했지만 브랜디드 컨텐츠가 상당히 구매에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하나의 단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었던 거는 브랜디드 컨텐츠를 경험한 사람들과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나누어서 이 사람들을 비교를 해봤어요. 앞서 보셨던 여러 가지 속성들을 봤을 때 브랜디드 컨텐츠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브랜디드 컨텐츠에 등장한 브랜드나 컨텐츠 자체에 대한 호감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게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사실 광고를 보고서 광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 광고를 안 본 사람들이 오히려 그 브랜드에서 좋게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브랜디드 컨텐츠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때 봤던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을 보인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브랜디드 컨텐츠가 그래도 잘 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친입성이라던가 이런 부분, 방해되는 요소보다는 뭔가 재미를 주고 정보를 주고 가치를 줬기 때문에 경험했던 사람들이 괜찮았다. 거기에 나왔던 브랜드에 대해서 나는 좋게 생각했고 신뢰를 가졌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브랜디드 컨텐츠의 효과를 이제 광고에서 사용하는 속성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각각의 그 속성의 변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저희가 살펴봤을 때 사실 컨텐츠에 대해서 또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결과가 굉장히 미미하고 그 영향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컨텐츠 부분은 오늘 말씀드리는 데서는 제외했습니다. 결국 그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크리에이터 컨텐츠, 그 다음에 브랜디드 컨텐츠 자체를 봤을 때 크리에이터와 브랜디드 컨텐츠가 좀 더 강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크리에이터 관련 요소로서는 매력도와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브랜디드 컨텐츠를 봤을 때 이 크리에이터가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내가 이 크리에이터와 뭔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느낄 때 그 브랜드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우호적으로 반응을 보인 거고요. 그 다음에 브랜디드 컨텐츠의 가치 속성에서는 정보성과 오락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정보를 많이 주고 혹은 유용한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즐거울 때 그 브랜드에 대한 호감을 가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신뢰도를 봤을 때 그 브랜디드 컨텐츠에 등장한 브랜드를 얼마나 네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크리에이터 요소로서는 진실성과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처음에는 저희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진실성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은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전문성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나름의 저희의 추측은 크리에이터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크리에이터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탑스타가 아닙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판타지이고요. 굉장히 거리감을 멀리 느낍니다. 저희가 심리학적 개념의 심리적 거리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과 얼마나 친밀하게 느끼고 가까이 느끼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주 접할 수 있고 실제로 대화까지 가능한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전문성을 발휘하거나 이랬을 때 그 전문성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와 비슷한 그런 그냥 일반 소비자처럼 일반인처럼 이렇네 저렇네 그냥 같이 경험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신뢰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보셨듯이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줬던 준사회적 상호작용 또한 브랜드 신뢰도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브랜디드 컨텐츠는 정보성, 오락성이 동일하게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보 탐색 의도인데요.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추가적으로 얼마나 이 브랜드에 대한 정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비자의 어떤 유형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봤던 것을 그냥 뭐 구입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디드 컨텐츠에 등장한 브랜드가 호기심을 주고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 있고요. 이 정보 탐색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봤더니 크리에이터의 경우는 매력도와 준사회적 상호작용.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 매력도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그 사람의 매력의 어떤 후광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브랜드가 이 사람이 쓰고 있는데 뭔가 괜찮은 것 같다.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랜디드 컨텐츠는 동일하게 정보성과 오락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실제 구매 의도인데요. 저희가 설문이다 보니까 실제 구매했는지 행동을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브랜디드 컨텐츠에 등장하는 브랜드를 봤을 때 구매를 하고 싶었는지 구매할 의향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물어봤을 때 크리에이터 속성에서 영향을 줬던 거는 매력도와 유사성입니다. 아까 정보 탐색 의도와 비슷하게 이 크리에이터가 매력적이라고 느끼면 실제로 나도 저걸 구입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이용을 할 때는 롤모델이라고도 하지만 조금 더 편하게 생각을 하면 사회적 학습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거를 이용하는 걸 보니 괜찮은 것 같다라는 단순한 저희가 휴리스틱을 가지고 따라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매 의도가 높게 매력도 때문에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만한 속성은 아무래도 유사성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너무 다른 사람, 정말 너무 성공한 연예인이 썼을 때 예쁜 것보다 예를 들어서 뷰티 메이크업 제품인데 나랑 비슷하게 맨 얼굴을 봤더니 쌩얼이 심한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실제로 했더니 완전 변신을 했다. 이런 유사성이 오히려 구매 의도를 더 활활 불태워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브랜디드 컨텐츠는 일관되게 정보성과 오락성 요소가 유의미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아까 공여 확산이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사실 브랜드나 마케터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쓰지 않았는데 소비자들이 알아서 입소문을 내주고 이런 컨텐츠를 공유하고 정보를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그게 좋은 정보일 때는, 그렇죠? 있을 때 공유 의도를 저희가 봤을 때는 크리에이터의 매력도와 사회적 실제감이 이번에는 새롭게 유의미한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이런 느낌이 실제로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얘기고요. 브랜디드 컨텐츠는 동일하게 정보성과 오락성 요인이 유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지금 하나씩 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주어진 시간에 사실 보고서에 있는 자세한 내용까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브랜디드 컨텐츠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 결과들을 요약을 해보면 브랜디드 컨텐츠 효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결국은 크리에이터와 그 브랜디드 컨텐츠 자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친입성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방송에서의 PPL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불평을 합니다. 현실감이 떨어진다, 몰입감에 방해를 받는다라고 해서 친입성이 꽤 높게 나오는 편인데 MCN의 브랜디드 컨텐츠는 제가 봤을 때는 예상보다도 더 우호적으로 친입성을 낮게 본 거죠. 사람들이 재미있게 느끼고
느끼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느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적다는 것은 굉장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디드 컨텐츠 자체의 정보적, 오락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으로 나왔고 오히려 친입성에 있어서는 영향을 안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에이터의 속성은 너무나 다양한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변일에 따라서 조금씩 속성이 달랐지만 전문성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생각했던 속성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브랜디드 컨텐츠를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브랜디드 컨텐츠와 그 다음에 브랜디드 컨텐츠에 등장하는 브랜드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은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결과는 남성과 여성을 비교를 했을 때는 여성들이 구매 의도와 구전 의도에 있어서 좀 더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뷰티 제품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성들이 좀더 구매와 관련해서 브랜디드 컨텐츠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로 봤을 때는 10대, 저희가 10대부터 40대까지 표본을 했는데 10대가 20, 30, 40대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MCN 컨텐츠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 시청 의도도 높았고요. 그만큼 아직은 어리다고 하거나 젊은 세대가 당연히 이제 MCN을 좋아하고 자주 시청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광고주 입장에서, 마케터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장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구매 그 역을 가지는 건데 이런 젊은 사람들부터 브랜드 로열티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때 어떤 그 제품에 접하는지 그리고 그 카테고리에 있어서 어떤 제품을 처음으로 사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뭐 뷰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크리에이터들이 추천하는 제품부터 시작하는 어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굉장히 막 달려왔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브랜디드 컨텐츠의 뭐 미래라고까지 뭐 할 제가 그 전문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MCN 브랜디드 컨텐츠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제 나름대로 했을 때 몇 가지 논의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저는 효과 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측정이 돼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사업자가 있고 굉장히 많은 크리에이터가 있고 그 모든 다양한 영상을 트래킹을 하고 그 효과를 측정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광고에서도 저희가 디지털 분야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서로 다 합의한 지표를 개발하고 있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표들이 효과적이고 어떤 지표들로 우리가 광고주에게 브랜드 컨텐츠를 하면 당신 브랜드에 이런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시고 나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입니다. 혹은 상대적으로 경쟁사보다 더 좋은 결과입니다. 이런 비교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시스템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효과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그런 지표들을 한번 이제 모아봤는데 사실 이미 활용하고 계신 지표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플랫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실시간으로 뭐 구독자 수, 팔로우 수, 그다음에 조회수라던가 뭐 얼마나 다 봤는지 완전 시청률이라던가 뭐 댓글 수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기는 한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투자가 필요하지만 정성적 지표도 좀 보완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광고 대행사 어디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제일계획이나 그 크리에이터들의 일종의 뭐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자료들을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 중에서 내 브랜드와 어느 크리에이터가 맞을까, 누가 효과적일까라고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도구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게 많이 활용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구독자 수나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몰입의 강도라던가 내가 이 사람과 느끼는 유대감의 정도라던가 어떤 식의 이 사람의 뭐 전문성 혹은 진실성을 평가하고 있는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서 저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획을 하시는 단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 나중에 평가를 하실 때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아직은 좀 먼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성적인 지표로 앞서 보았던 유의미한 요인들이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고요. 실제 뭐 디지털에서는 저희가 트래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컨텐츠를 보고 어디로 가서 실제로 구매를 했는지 혹은 정보를 찾았는지 설문을 하지 않고도 알 수는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 그것들을 활용을 충분히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이제 뭐 전환율이라던가 저희가 커머스랑 뭔가 직접 연계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진화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좀 더 강력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힘들다고 하면 지금 전통적인 광고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는 구매 의도라던가 공유 의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라도 좀 더 자주 측정을 하고 데이터를 모아나간다면 축적을 해나간다면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표를 정리해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아까 보셨듯이 아무래도 유튜브가 가장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플랫폼인데 과연 이게 그대로 갈 것인가라는 데는 좀 의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유튜브를 통해서 크리에이터들이 MCN이 이익을 계속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다각화가 필요한데 이 다각화를 하시면서 좀 그 전체 생태계를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채널 수를 늘린다는 것은 정말 단순한 어떤 결정이고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소비자들이 어디에서 컨텐츠를 보기를 원하고 인터랙션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그 과정을 저희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구매 결정 그 전이라는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거는 소비자들이 한 번에 뭘 보고 바로 구입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뭘 봤다가 다른 데 가서 정보를 더 얻었다가 다른 데 가서 가격을 비교했다가 실제적으로 구매는 다른 데서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일종의 시퀀스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좀 이런 식의 데이터를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어떤 플랫폼이 들어갔을 때 이 컨텐츠가 특히 브랜디드 컨텐츠이기 때문에 판매와 직결되는 효과를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고 그런 플랫폼들을 중심으로 좀 다각화를 연결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플랫폼이라는 게 유튜브에서 다른 동영상도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MCN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그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인스타 라이브나 페이스북 라이브나 아까 페이스북이 3순위로 나왔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 버티컬 앱을 비롯해서 저희가 많은 초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하루에 들어가기는 힘든 경우들도 있어서 오히려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 안에 그 컨텐츠가 들어가서 하나의 채널로서 녹아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플랫폼의 다각화에 있어서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 스피커가 왜 있냐 물론 두 번째 발제해 주시는 본부장님께서 더 자세한 말씀 해주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시작한 연구가 AI 스피커입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어떤 정보를 찾아가고 탐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채널들이 있는데 이제는 음성 인식하는 이 스피커가 그냥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큐레이션, 그러니까 빅데이터, 잘 아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큐레이션 역할도 해주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대감까지 형성을 하거든요. 실제로 소비자들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계를 대상으로 폴라는 영화도 아시잖아요. 네,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진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떤 그 컨텐츠 소비와 그 다음에 커머스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커머스와의 직접적인 연계입니다. 사실 메이파이나 중국의 지금 동영상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로网红들이 나와서 그 브랜드를 보여주고 서로 대화하고 하면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간편 결제 시스템이라던가 사실은 기술은 다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서로 엮어질 것인가가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브랜디드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은 브랜디드 컨텐츠인 것을 알고 보는 거거든요. 특히 MCN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보다가 우연히 브랜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유튜브 동영상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누구의 도너츠 먹기 아니면 누구의 무슨 메이크업 영상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실제로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충분히 구매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영상을 보고서 구매하고 싶을 때 바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커머스랑 직접적으로 연계를 하는 게 좀 더 공격적이지만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비디오 커머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홈쇼핑에서 호스트가 인플루언서로서 활용을 하듯이 저는 MCN에서 크리에이터가 충분히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영향력을 배가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커머스와의 직접적인 연결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결론은 식상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is the king이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실 텐데 저는 연구 결과를 보면서 결국은 컨텐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플랫폼이 다각화되고 뭐 지금 말씀드려서 커머스랑 연결되고 컨텐츠가 매력이 없고 설득력이 없으면 결국은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브랜디드 컨텐츠, 특히 MCN 기반의 브랜디드 컨텐츠의 그런 가치를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물론 오리지널 컨텐츠를 통한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들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크리에이터 중심의 MCN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리에이터의 가치를 저희가 인정하고 크리에이터가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제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야지만 오히려 브랜디드 컨텐츠 제작에도 좀 더 긍정적인 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는 인플루언서이자 그다음에 큐레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큐레이션이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누가 어떤 제품을 추천해 주는가는 분명히 힘을 가집니다. 요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이미지 베이스 된 것보다는 이런 동영상으로 실제로 친근하게 다가오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다른 그 차원의 설득력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본인의 역할이 인플루언서이자 큐레이터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이름을 건 뭔가 신뢰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그 추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신뢰라는 거는 아까 그 결과에서 보셨듯이 전문성보다는 친밀감을 기반으로 하는 신뢰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팬들 간의 팔로워들 간의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 이런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결국 브랜디드 컨텐츠에 전이가 되는데 브랜디드 컨텐츠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결국은 친입성 부분은 저희가 많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결국 정보성과 오락성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얼마나 생생하게 하지만 정보가 전문적인 디테일한 정보라기보다는 실제 체험하고 실제 얘기하면서 보여주는 어떤 생생한 정보, 날것의 정보인 것이고 오락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거나 드라마를 보실 때 생각하시는 오락성이나 MC 컨텐츠를 보실 때 오락성이라는 건 다른 차원일 수 있거든요. 다른 성질의 것이라고 보여져서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편안한 그런 식의 오락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려했을 때 브랜디드 컨텐츠의 가치도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답을 드리지는 못하고 과제만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에서 광고를 가르치면서 하나 이제 좀 슬픈 일이 광고 산업이 너무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광고를 공부해라 광고를 그리고 가서 너의 업으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MCN 사업을 지금 하시는 분들께 이 분야에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해하는 거는 어떤 컨텐츠의 다양성도 제공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도 기여를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광고가 새롭게 찾고 있는 활로를 모색하는 또 역할들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결국은 브랜드 정보 이런 광고 컨텐츠가 구분돼서 보여지는 시대는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광고 제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얼마나 소비자들이 싫어하지 않고 가치가 있는 컨텐츠로 여기도록 만들어주시는지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로서 브랜디드 컨텐츠가 성장하고 그러한 그 성장이 앞으로 이 사회에 나올 학생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바라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라고 네,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